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가난의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좀 과거를 돌아봤거든요.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이 가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 저의 과거를 좀 쭉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 지금 마케팅 대행사 대표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학원 운영을 제가 10년 했다고 말씀드렸죠. 학원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전까지는 저한테 경제적으로 크게 넉넉하거나 크게 여유가 있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제가 제대로 돈 벌기 시작한 게 20대 후반 정도라고 보면 이때는 진짜 먹고 사는 수준이었고 사실 이때는 굉장히 가난했다고 보는 게 맞죠.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이제 비가 오면 현관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기차가 지나가면 옆으로 정말 집이 흔들려요. 그리고 친구랑 통화하다가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기차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그런 집에 살다가 30대에는 이제 소득이 조금 올라갔어. 소득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가난에서 되게 벗어나고 싶었어요. 너무 이 가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거의 인생을 평생 투잡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때 제가 돈 벌던 방식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도 제가 투잡을 하다가 새벽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이때는 이제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제가 편의방이라는 곳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면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면 약간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수면을 충분하게 취하지 않으면 술에 취한 어떤 그런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을 이렇게 충분히 취하지 않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판단의 실수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대도 이제 20 초반부터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거의 투잡으로 일을 하고 20대 후반에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때는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 오전에는 유치원을 나갔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하는 시간이 길고 유치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교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막 만들어야 돼요. 뭐 부직포라든지 글루건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오후에 늦게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교구 막 이런 거 만들다가 글루건을 막 다리에 싸서 다리를 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이 시간에 제가 했던 일들은 시간과 노력 대비 그렇게 사실은 효율이 좋은 일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30대 이때 이직을 해서 이때는 수입이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운전을 하면서 제가 뭔가 이제 건강상의 어떤 불편의 신호가 왔어요.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다리를 절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결국 30 초반에 돈을 조금 열심히 모아서 수입이 늘어나긴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열심히 번 돈을 이제 병원비로 다 털었어야 됐죠. 그리고 30 중반이 되기 조금 전에 결국 이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해져서 일을 잠시 내려놔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놀 수는 없어서 풀타임으로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앞에서 그래도 돈을 벌어서 조금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대학원 2년 동안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 돈을 다 털어쓰게 돼요. 결론적으로 30 중반이 됐는데 30 중반이 됐는데 통장에 제가 거의 잔고가 없더라고요. 30 중반이 됐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고 다시 이제 이때 회사를 들어간 거죠. 저 강사를 하던 시절에는 회사를 다니면 뭔가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이전에 살던 것보다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까를 기대했어요. 연봉은 살짝 올랐는데 문제는 서울살이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시 제가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을 했거든요. 이제 당시 받던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 상태로는 내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서울에서 정말 조그만 원룸에 살았어요. 근데 이 조그만 원룸에서 옆에 조금 더 큰 원룸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거를 옮기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 회사를 퇴사하고 조금 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자영업을 시작했고 이제 이때부터는 좀 삶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제 삶이 달라졌다는 걸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느꼈냐면 이전에는 항상 마트에 가면 이 가격표를 봤어요.
물건을 살 때 월급 받으면 그렇잖아요. 월급 받으면 내가 써야 되는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생활비를 맞춰야 되니까 가격표를 보고 항상 물건을 샀는데 이제 자영업자가 된 이후에는 물건 살 때 제가 더 이상 이 가격표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격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구나를 느꼈던 게 이 가격표를 보지 않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너오는데 자영업을 하면서는 짧은 기간 안에 경제적으로 이제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앞의 시간을 보면 20대부터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는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뭐 다양하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자신의 성공의 노하우를 뭐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뭔가 내가 경제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게 건너왔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가 이런 좀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가난한 상태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리하다가 사실은 좀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된 그런 좀 접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을 벗어나는 것도 공부를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꾸준한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가난을 벗어나는 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 이 두 가지 다 지름길이 없어요. 그 지름길은 없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단어부터 외우기 시작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단어가 돼야 내가 뭐 문법을 하든지 독해를 하든지 작문을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이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자꾸 빠른 길을 찾고 싶어 해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나? 이거보다 더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근데 기본기를 다지지 않고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본 없이 갑자기 성적을 올리고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메타인지가 굉장히 낮아요. 어떤 얘기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잘 모르는지를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이걸 내가 채워야겠다라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라고 시간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됐는지 물어보면 다 안 돼요. 다 안다고 답을 하는데 막상 퀴즈를 내서 테스트를 해보면 충분히 자기 걸로 숙지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혼자 할 땐 잘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내가 혼자 할 때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그걸 숙달시켜야 되는데 잠깐 단기 기억에 넣었다가 그게 내가 생각이 났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태가 똑같아요. 어떤가 보면 자기가 뭘 잘하고 뭘 잘 못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내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기 주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제 파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방식의 B라는 업종에 들어가서 C라는 결과를 만들었어.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해서 이 C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내가 똑같이 그걸 따라 들어간다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을 차려서 이제 B라는 업종 학원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한 4년이 안 되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뭐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땅도 사고 막 이런 거 샀다고 해볼게요. 그럼 옆에서 이걸 보고 있던 D라는 사람이 갑자기 학원업을 뛰어드는 거예요. 나도 저 업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이 A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 이 B라는 업에 똑같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경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학원을 하기 전에 이 업종에서
10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또 대학원에서 추가적으로 뭐 이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전문 지식을 채우기 위해 시간도 썼고 근데 뭔가 이 사람과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다른 이 똑같은 업종에 들어간다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거. 근데 이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제가 이제 한 교육을 수강할 때 그 교육에서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판매업. 근데 이런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 동기를 들어보면 이 일에 누군가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해요. 뭐 예를 들어 총 투자 금액 1억 정도라고 할게요. 1억 정도 투자하면 누구나 월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1억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이 방법만 듣고 되게 쉽게 판단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에 쉽게 오는 월 1,000만 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월 1,000이라는 돈을 평범한 사람들이 벌기 위해서는 그 앞에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월 1,000만 원이라는 열매만을 보고 판단하는데 사실 1,000만 원의 수입을 만들기 전까지 저에게도 10년에 정말 돈이 안 되는 이 개고생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나 이 반짝이는 열매 앞에는 각자 자신만의 이런 피땀 눈물이 어려 있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앞에 거는 싹 무시하고 이거 투자해서 내가 이거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지. 이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라는 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업에 들어가서 그 분야에서 내가 성공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갑자기 1년 차 만에 아니면 몇 달 만에 그런 큰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분명히 그 앞에 차곡차곡 기본기를 다져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 또 고객들과 접점을 통해서 내가 뭔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절대적인 시간이 없이 굉장히 빨리 뭔가를 얻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의 타겟이 되기 쉽냐면 쉽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쉽게 빨리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뭐 새로운 판매업이 됐건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됐건 아니면 뭔가 새로운 투자가 됐건 이제 뭔가 코인을 투자해서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이 화장품 판매업에서 들어가서 이 판매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잘 안 됐어. 돈을 되게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1억 가까운 많은 돈을 잃고 사업이 실패했어. 그럼 이제 뭔가 이거를 조금 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쉽게 잃고 나니까 두 번째 나쁜 결정을 더 쉽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화장품 판매업에서 돈을 잃었던 분들이 이거를 빠르게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코인 다단계 그런 업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처음에 들어간 누군가는 몇 명 정도는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폭탄 돌리는 거죠. 처음에 들어갔던 애들이 야, 돈 벌었어. 니네들 들어와서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고 뒤에 들어간 애들은 사실은 이제 다 돈을 잃는 거죠. 어떤 방식이 됐건 간에 이제 인내하는 힘이 되게 부족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인내심이 없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요. 식구들이 다 어려운데 이 집 식구들은 약간의 돈만 들어오면 뭔가 되게 막 축제 분위기야. 그래서 되게 가정 형편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여행을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 돈이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쓰는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우리 집이 되게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되게 채무가 많고 이런 상태면 일단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자주의로 살더라고요. 근데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털어 쓰면 이 사람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빚이 2억이나 3억이나 4억이나 못 갚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빚이 이렇게 많아서 갚지 못하니까 그냥 차라리 지금 누리고 쓰자. 그래서 사는 모습을 보면 사실 여느 중산층 못지않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여유를 누리나를 보면 있는 돈을 그냥 다 털어쓰고 사는 거예요. 하나도 통장에 잔고는 없이. 또 이제 이렇게 인내심이 좀 부족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고 그러니까 매스컴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부자를 되게 나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고, 부자는 뭔가 탐욕스럽거나 뭔가 누군가의 등골을 빼먹거나 등을 치거나 뭔가 이제 이런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선량하고 정직하고 이런 방식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현실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부자의 사람들인 경우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굉장히 이상한 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여유가 묻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난한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테이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교육을 듣는 저희 멘토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사실 그 사람이 돈 벌어보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 사람이 돈을 벌면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괜찮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좋은 사람이 돈을 벌면 원래 자기 기질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상해져요.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교만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마저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라는 약간 악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없던 사람이 생기면 그때 그 사람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어. 왜? 돈을 벌기 전까지는 누구나 공손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하거든요. 근데 약 1,000만 원 정도 벌면 사람들이 맛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커 기질이라는 게 이제 되게 다양한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좀 계산법이 이상해요. 계산법이 이상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가치 부여를 했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주 작은 거를 주고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 근데 이 자기 나름의 이상한 계산기가 작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고받고, 이 사람과 어떤 물질의 거래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가 이런 이제 혜택의 면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 이 계산법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계산법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계산법이 이상하다는 건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이 금전 거래가 깔끔하지 않은 것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이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B가 A한테 줘야 될 돈이 있어. 그러면 이 B한테 여유 자금이 생기면 A한테 이 돈을 먼저 갚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쓸 걸 다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갚을 의사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요구하지 않으면 이 돈을 주지 않더라. 이게 제가 약간 봤던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계산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산법, 금전거래.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제가 절대 지켰던 원칙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주거나 신세를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뭔가, 이게 사실은 말로 입으로 때우는 게 저는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직을 해서 그 업종으로 들어가서 그 사장님 덕분에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 명절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날이 되면 제 형편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제가 갖고 있는 감사한 마음을 이 눈에 보이는 뭔가로 표현을 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보다 성공했어. 이 사람이 나보다 돈도 많아.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 사는 건 당연해.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주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어. A는 B한테 얻을 게 없어. 그러면 나는 시간도 써야 돼. 돈도 써야 돼. 내 노하우도 나눠줘야 돼. 그럼 이 A가 B를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반드시 물질로 보상해야 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다는 걸 이 물질이 아니면 사실은 내 마음을 까서 뒤집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만의 이상한 계산법, 그리고 뭔가 이 깔끔하지 않은 금전 거래, 그리고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받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도. 저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침 니콜라스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이제 그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황금률이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접하라는 얘기인데, 은율이라는 이야기래요. 은율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을 때 싫어. 그럼 나도 그건 남한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반복되는 호의를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건 되게 인간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데 있어서 되게 위험한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동안 제가 무엇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행동 패턴들에 대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